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정작 내 에너지는 바닥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네. 마치 스폰지처럼 주변 감정을 막 흡수하다가 나중엔 축 늘어지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공감 소진 혹은 뭐 공감 피로라고 불리는 현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타인과 연결될 수 있을지. 네, 중요하죠. 저희가 함께 살펴볼 공감 피로를 넘어서 자기 선택과 경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공감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현명한 분별력 있는 자비가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좀 마주하기 쉬운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아, 네, 죄책감. 그것도 좀 이해해보고 또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공감이 어떻게 우리를 좀 지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 이게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선택한다. 네. 핵심은 공감을 아예 차단하자,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경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공감의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요. 아, 방식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더 깊고 건강한 관계 맺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건요. 공감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바꾸자는 제안이었어요. 네, 관점의 전환. 이전에는 공감을 나를 그냥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희생처럼 여겼다면 이제는 경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자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음, 그러니까 마치 예전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뭐 갈등을 피하려고 나도 모르게 맞춰졌다면 이제는 일종의 선택적인 필터처럼 경계를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수용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능력. 뭐 그런 거겠죠.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더 깊은 차원이 있군요. 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정체성의 무게중심이 타인에게서 나 자신, 즉 self로 옮겨오는 뭐랄까 일종의 자기 주체화 또는 개별화 과정인 거죠. 자기 주체화, 개별화. 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벗어나서요. 내 안의 진짜 목소리,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가치와 필요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뭘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힘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 맞아요. 너 좀 변한 것 같아. 심지어 너 되게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들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쿵 내려앉는데요. 그렇죠. 힘들죠. 변함없는 수용과 헌신에 은연중에 기대고 있던 관계의 방식이 흔들리면서 드러나는 거죠. 네네. 이때 죄책감이 확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다는데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죄책감이야말로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정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죄책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죄책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대신 느껴주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선을 그어서 저 사람이 상처받거나 힘들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마치 내가 그 사람의 감정까지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죠. 네. 둘째는 정체성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늘 남을 돕고 희생하는 그런 착한 내가 아니면 나는 도대체 누구지? 하는 자신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되는 죄책감이고요.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셋째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죄책감, 즉 존엄성 죄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존엄성 죄책감이요? 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유용성과 연결짓는 데서 오는 죄책감입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내가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다루기 쉬워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건 내가 저 사람 감정까지 책임지려는 대신 느껴주는 죄책감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죄책감이 당신이 실제로 뭔가 잘못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거가 아니다. 네. 오히려 좋은 사람이란 곧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아주 오랫동안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나 조건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흔들리고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변화의 신호군요. 네. 이건 퇴보나 실패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랄까 자연스러운 성장통 같은 겁니다. 성장통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 변화의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겠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변화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4가지 주요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4가지요? 첫 번째는 점진적 경계 설정자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경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 방식에 적응시키는 유형이죠. 조금씩. 네. 예를 들어 예전엔 부탁받으면 무조건 네 했는데 이제는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차근차근 나아가는 스타일이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위기를 통한 변화 촉진자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 예를 들어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중요한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는 등의 위기, 이걸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는 경우죠. 확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착한 아이 같은 역할이나 가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는 유형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경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를 민감하게 감지하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휩쓸리거나 그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지 않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공감은 하되 휩쓸리지 않는다. 네, 즉 공감은 하되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중심을 지킬 줄 아는 거죠. 앞에서 말한 선택적인 필터를 아주 잘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4번째는 진정한 통합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높은 민감성이나 공감 능력과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및 필요를 더 이상 충돌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조화롭게 통합해냅니다. 통합. 이때 공감은 더 이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감을 받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계신 당신은 이 4가지 모습 중 어떤 모습에 좀 더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항상 매끄럽게만 진행되는 건 아니겠죠. 실패하거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패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실패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 주는 고통을 피하려고 아예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냉담하게 방어벽을 치는 것.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혹은 밀려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시 예전의 자기 희생적인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원점으로? 네. 또 다른 극단으로는 경계 설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속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두려운데 겉으로만 그럴듯한 경계 설정의 말을 사용하는 것. 이것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겉모습만 바뀔 뿐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성공적인 변화, 그러니까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그림자 끌어안기. 그림자요? 네. 내가 그동안 외면하거나 억눌러 왔던 나 자신의 욕구, 감정, 심지어는 스스로 이건 이기적이야 라고 딱지 붙였던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 이런 것들이죠. 네. 두 번째는요? 둘째, 공감적 분별력 키우기.
앞서 언급한 경계의 달인처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되 그 감정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그 책임을 떠맡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분별력. 네. 감정의 파도를 타되 휩쓸리지 않는 서핑과 같다고 할까요? 비유가 좋네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 재정립 기준 세우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요. 상호 존중, 경계 존중, 그리고 각자의 정서적 자율성, 이걸 기반으로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정말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이네요. 막연하게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히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는 아주 실용적인 7단계 실천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새로운 관점 선언하기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의 공감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자비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 이걸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은 일종의 자기선언이자 새로운 믿음 체계를 내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딱 설정하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죠. 2단계는 내 안의 목소리 듣기, 극임자 통합 전월이에요.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억눌러왔던 필요나 감정들, 예를 들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정당한 분노 같은 것들, 네네. 또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나 자신을 뒷전으로 밀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3번,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자유롭게 기록해보는 거예요. 아, 기록하는 거군요. 네, 나는 그때 사실 뭘 원했나? 나는 뭘 느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3단계는 감정 분리 연습, 공감적 분별 훈련입니다. 이건 매일 한 5분 정도 짧게 해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연습인데요. 5분이면 할 만하네요. 네, 간단한 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왼쪽 칸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기대를 적고요. 오른쪽 칸에는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과 나의 가치 또는 나의 필요를 적어보는 거죠. 아, 시각적으로 딱 분리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분리해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분하고 그 경계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느끼되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그리고 돕되 상대방의 의존을 키우지 않기입니다. 네. 4단계는 나를 지키는 말 준비하기, 경계 문장 연습입니다. 막상 경계를 딱 설정해야 하는 순간이 닥치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미리 나에게 맞는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몇 가지 준비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지금 당장은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제가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안을 제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는 제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이 정도 범위인 것 같아요. 혹은 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 감정을 책임지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문장들을 미리 연습해두는 거죠. 네. 이어서 5단계는 관계 건강 검진, 관계 감사, 오디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약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내 주변의 주요 관계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관계에도 건강검진이요? 네. 각 관계가 상호 존중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착취나 소진에 가까운 패턴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거죠.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아니오를 존중하는가, 중요하죠. 나의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를 인정하는가, 나의 정서적 자율성을 지지하는가, 끝없는 헌신이나 문제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지는 않는가, 나의 성장과 안녕을 응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와, 관계에도 정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마치 건강검진처럼요. 그렇죠. 6단계는 죄책감 다루기 연습, 죄책감 내성 루틴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죄책감 있잖아요. 네, 그놈의 죄책감.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훈련인데요. 죄책감이 느껴질 때 3단계로 대응하는 겁니다. 첫째,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 3가지 유형이요? 네, 앞에서 이야기 나눈 3가지 유형. 대신 느껴주는 죄책감, 정체성 죄책감, 존엄성 죄책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정체성 죄책감이구나 하고요. 네. 둘째,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합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한 5, 6회 반복하면서 감정의 파도를 좀 가라앉힙니다. 호흡이 중요하군요. 네. 셋째, 자신에게 건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성숙한 선택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좀 다정하게 말해주는 거죠. 마지막 7단계는 지지 시스템 구축하기, 보호적 공동체 연결이네요. 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경계 설정을 이상하게 보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존중하며 격려해주는 사람이나 집단과 연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그게 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 혹은 상담가나 코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일 수도 있겠죠. 핵심은 끝없는 헌신이나 무한정 나를 내어지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분명 궁금한 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자료에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섹션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려고 할 때 왜 이렇게까지 심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그건 착한 사람은 희생해야 한다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사회적 개인적 믿음이나 조건화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네,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기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우선시하면 혹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 그 질문도 많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아니오입니다. 아니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감정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그런 벽돌담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고 투과성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인 막이나 필터에 가깝죠. 조절 가능한? 그렇죠. 이런 분별력이 생길수록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결국엔 지쳐버리는 소모적인 공감이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한 자립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이해와 연결로 나아가는 훨씬 더 질적으로 높고 지속 가능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의 양이 아니라 질이 바뀌는 거죠.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용기를 내서 경계를 설정했더니 관계가 오히려 어색해지거나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 역시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도기에는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흔한 일이군요. 네, 기존의 암묵적인 역할 기대나 무언의 계약이 깨지면서 관계에 일시적인 긴장이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때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아, 상대방의 태도. 네, 만약 상대방이 처음에는 좀 당황하거나 서운해하더라도 결국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비난한다면 그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경계를 통해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방적인 의존을 키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치유를 돕는 진정한 연결로 나아가는 길이죠. 우리가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나는 나의 공감을 보호함으로써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한다. 아, 당신의 공감 능력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고갈시키는 방식으로 소모하기보다는 잘 보호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경계 설정, 그게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작은 것부터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시도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